사람 목소리로 마음을 훔치는 놈들 오늘은 내가 훔친 걸 되돌려 받겠다. 명태한 전설의 홍반장 박노인 78세. 그의 중얼거림에는 40년 형사 생활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그는 서울 강남서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박홍반장이라 불린 그는 직감과 끈질김으로 연쇄살인마부터 조직폭력배까지 모두 잡아냈다. 특히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는 건설업체와 공무원들의 유착 고리를 파헤쳐 전국적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늘 미안했다.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잠든 아들 준호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렸다. 이제 그는 경기도 파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아내 김부님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노후를 보내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박 반장님이었다. 고장난 보일러부터 이웃 간 다툼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 그런 평화로운 어느 오후 부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부님 어르신이십니까? 목소리는 젊고 또렷했다. 마치 방송국 아나운서 같았다.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한서기관입니다. 댁 아드님 박준호 씨가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부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준호는 그녀의 외아들이자 전부였다. 사고요? 우리 준호가? 네,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서 현재 구속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보석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생생했다. 보석금이 얼마나 되나요?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빨리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부님은 온몸이 떨렸다. 평생 모은 적금이 정확히 5,200만 원이었다. 마치 그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가져가면 되나요?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갈게요. 우리 준호 괜찮은 거죠? 네, 걱정 마세요. 어르신께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오늘 밤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부님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다. 통장을 들고 창구에 서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다. 40년을 모은 돈이었다. 준호 결혼할 때, 손자 태어날 때를 위해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감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천만 원 인출하시는 거죠?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은행 직원의 질문에 부님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대충 대답했다.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부님은 서둘러 돈을 인출했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다. 돈 뭉치를 봉투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함정에 빠진 줄 몰랐다. 저녁 8시 서울 강서서 강력계에서 야근하던 형사 박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45세의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었다.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무게를 이해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의 숭고함을.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픈 데라도. 준호야. 부님이 벌떡 일어났다. 너 감옥에 간 거 아니야? 네. 엄마, 무슨 소리세요?
검찰청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교통사고 내서 구속됐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20년 형사 생활로 익힌 직감이 경고를 울렸다. 엄마, 나는 멀쩡해요. 오늘 하루 종일 서에 있었어요. 이건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사기예요, 엄마. 가짜 전화 사기. 부님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평생의 적금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뭐라고요? 그 순간 안방에서 박노인이 나왔다. 상황을 다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직 돈을 건네주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아버지. 준호야, 엄마 탓하지 마라. 놈들이 워낙 교묘해. 박노인의 눈빛이 번뜩였다. 대신 이 기회에 놈들을 잡아보자. 40년 형사 생활로 다져진 박노인의 수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아버지, 위험해요. 이건 제가. 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놈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게다가 박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너희 서에도 정보가 새는 구멍이 있을지 모르거든.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보이스피싱 수사가 번번이 실패했다. 마치 범인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우선 놈들이 다시 연락 오게 만들어 보자. 박노인은 부님에게 다시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예상대로 1시간 뒤 전화가 왔다. 어르신, 아직 안 오셨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부님은 박노인이 써준 메모지를 보며 말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더 가져가야 하나요? 아, 그렇다면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고요. 네, 그럼 내일 직접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기회다. 그날 밤 박노인과 준호는 작전을 짰다. 박노인은 예전 홍반장 시절의 경험을 총동원했다. 놈들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철저한 분업 시스템이야. 전화 거는 놈, 돈 받으러 오는 놈, 돈을 세탁하는 놈이 모두 다르다. 준호는 아버지의 예리함에 새삼 놀랐다. 그럼 돈 받으러 오는 놈만 잡아서는 안 되겠네요. 맞아. 하지만 그놈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문제는 박노인이 잠깐 멈췄다. 너희 서에서 이 작전을 알면 안 된다. 왜요? 내 경험상 정보가 새는 곳이 있어. 혹시 너희 동료 중에도.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동료를 의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추가로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마을 회관 앞 정자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준비는 치밀했다. 박노인은 마을 회관 CCTV의 각도를 조정했다. 30년 전 설치된 낡은 장비였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그리고 정자 뒤편 가로등 기둥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봉투였다. 진짜 돈 대신 무게를 맞춘 잡지 뭉치를 넣었다. 그리고 봉투 내부에 형광 분말을 뿌렸다. 특수 자외선에서만 보이는 분말이었다. 범인이 봉투를 만지는 순간 손에 묻어나와 나중에 증거가 될 것이었다.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만에 하나. 걱정 마라. 나도 몸은 늙었지만 머리는 아직 살아있어. 오후 2시. 마을 회관 앞 정자에 허리 굽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박노인이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잠시 후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긴장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할아버지,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어제 전화를 건 사람과 달랐다. 박노인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다.
어제 전화 주신 한서기관 맞소? 젊은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깐의 당황. 박노인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가짜 이름을 헷갈린 반응이었다. 수거 책임을 확신했다. 아, 네, 맞습니다. 봉투 주시면. 그런데 말이야, 박노인이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사고를 낸 게 맞나?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더라고. 젊은 남자는 더욱 당황했다. 매뉴얼에 없던 상황이었다. 아, 그건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겁니다. 하지만 돈을 안 내면 다시. 바로 그때 박노인이 정자 뒤편 논두렁을 향해 작은 손짓을 했다. 숨어있던 준호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젊은 남자가 봉투를 받아 돌아서는 순간 준호가 조용히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믿을 만한 후배 형사 김대철과 이영수를 불러두었다. 서해는 알리지 않고 젊은 남자는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회색 승합차로 향했다. 차 안에는 이미 2명이 더 타고 있었다. 운전자와 또 다른 수거책으로 보였다. 준호가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자 길 반대편 구멍가게에서 박노인이 나왔다. 공중전화로 향했다. 큰손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이것은 신호였다. 골목 어귀마다 배치된 김대철과 이영수가 도로를 봉쇄했다. 회색 승합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다. 경찰입니다. 차량을 정지하십시오. 승합차는 급히 뒷골목으로 빠지려 했다. 하지만 박노인이 마치 넘어지는 척하며 길 앞으로 몸을 던졌다. 끼익! 급제동 소리와 함께 승합차가 멈췄다. 차에서 뛰어나온 3명의 남자들. 그들의 손과 소매에는 형광 분말이 환하게 묻어 있었다. 잡았다. 김대철과 이영수가 달려들었다. 범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포위망이 완성된 상태였다. 수갑을 채워지는 젊은 남자를 보며 박노인이 낮게 말했다. 젊은 놈이 노인 속여서 밥 먹고 살면 되겠나? 차 안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 여러 개의 봉투, 그리고 피해자 명단이 적힌 수첩. 거기에는 부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노인들 이름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수거책들을 신문한 결과 그들은 시내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준호는 즉시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형사님, 영장 발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작성해서 내일 오전에 제출하라고요. 준호는 이상함을 느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영장 발부가 지연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와 상의했다. 뭔가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 같아요. 박노인도 같은 생각이었다. 내가 예상한 대로군. 안에 스파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까지 기다리면 놈들이 도망갈 거야. 오늘 밤 움직여야 해. 하지만 영장 없이는 긴급 체포 상황으로 만들면 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새벽 2시. 박노인은 혼자 콜센터가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5층 건물의 3층이었다. 건물 주변을 돌아보니 뒷문과 비상계단이 있었다. 박노인은 과감하게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 삐익, 삐익.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다. 잠시 후 3층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모두 6명이었다. 박노인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다. 지금 당장 와라. 놈들이 증거 인멸하려고 한다. 준호와 김대철, 이영수가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강서서에서도 한 통의 전화가 걸렸다.
서장님, 박준호가 단독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준호와 같은 강력계 소속 형사 정민호였다. 준호와 10년 동료였던 그였다. 정민호는 평소에도 준호를 질투해왔다. 준호가 아버지 덕분에 승진이 빠르다고 여겼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 수사 정보만 흘려주면 매달 그에게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내의 수술비와 자녀 교육비 때문에 결국 넘어갔다. 단순히 수사 일정이나 영장 신청 시기 정도만 알려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오피스텔 현장에서는 긴급 체포가 진행되고 있었다. 콜센터 내부는 마치 전쟁터 같았다. 수십 개의 칸막이,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벽에 붙은 대본들. 검사님으로 연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은행 보안팀일 때는 이런 톤으로. 경찰관일 때는 좀 더 권위적으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컴퓨터에는 전국의 노인들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통장 잔액,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상세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입수한 정보야? 준호는 경악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분명히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 체포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신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에게는 경찰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다.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체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봐.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만.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은 진짜 보스의 정체를 몰랐다. 하지만 하나의 단서가 있었다. 경찰 협조자의 코드네임이 미스터 박이라는 것이었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성이 박씨였다. 혹시 자신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 강서서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서장이 준호를 불러들였다. 박 형사, 어젯밤 왜 보고 없이 단독 행동을 했나? 급한 상황이어서. 급하면 더욱 보고해야지. 그리고 들었는데 자네 아버지도 현장에 있었다고? 준호는 당황했다. 누가 보고했을까? 네, 아버지가 도움을 주셔서. 형사가 민간인을 수사에 끌어들이면 어떻게? 게다가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들이 법적 효력이 있겠어? 서장의 추궁이 계속되는 동안 준호는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정민호를 보았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 순간 준호는 직감했다. 정민호였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10년 동료를 의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저녁에 박노인과 상황을 공유했다. 놈들이 미스터 박이라는 경찰 협조자가 있다고 했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자네를 의심하겠군.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장님도 오늘 저를 추궁했고요. 누가 보고했을까? 글쎄요, 현장에 같이 간 김대철이나 이영수가 아닐 텐데. 혹시 다른 누가 알고 있었나? 준호는 잠깐 생각했다. 어젯밤 작전 전에 서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던 기억이 났다. 정민호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제가 나갈 때 봤거든요. 박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민호? 어떤 놈인가? 같은 강력계 형사입니다. 10년 동료예요. 평소에 어떤 놈이었나? 준호는 정민호에 대해 설명했다. 승진에 대한 욕심, 준호에 대한 질투, 최근 경제적 어려움까지.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동기가 있군. 하지만 확실하게 하자. 다음 날 박노인은 독특한 작전을 제안했다. 가짜 정보를 흘려보자. 가짜 정보요?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을 발견했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내용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새어나가는지 보면 스파이를 찾을 수 있어. 치밀한 계획이었다. 준호는 김대철에게는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이라고 했고 이영수에게는 서초구 방배동 상가라고 했다. 그리고 정민호에게는 마포구 합정동 빌딩이라고 했다. 각각 다른 정보를 흘리고 이틀을 기다렸다. 그리고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화를 감청해 본 결과 그들은 마포구 합정동을 경계하고 있었다. 정민호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박노인이 제안했다. 내가 직접 정민호를 만나보겠다.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나는 이미 늙은 홍반장이야. 뭐가 무서워? 박노인은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정 형사님. 박준호 아버지 박노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준호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정민호는 조금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좋습니다. 만남은 파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박노인은 정민호를 자세히 관찰했다. 40대 초반, 평범해 보이는 외모.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정 형사님, 우리 준호가 평소에 어떤가요? 열심히 하죠. 아버지 닮아서 정의감도 강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박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사가 자꾸 실패하더군요. 정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런가요? 혹시 서 안에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 서 사람들은 모두 믿을만 해요. 하지만 정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박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정민호가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노인은 확신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준호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큰 조직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정보인가요? 정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박노인은 속으로 웃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인천 송도에 대규모 콜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내일 모레 새벽에 급습할 예정이라고. 완전히 거짓 정보였다. 하지만 정민호는 메모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를 나온 후 박노인은 즉시 준호에게 연락했다. 확실해. 정민호야. 그날 밤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10년 동료를 잡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거웠다. 하지만 정의는 정의였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화에서 인천 송도 작전 조심하라는 내용이 감청되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였다. 준호는 내무과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정민호가 눈치챌 수 있었다. 박노인이 또 다른 계획을 제안했다. 직접 현장을 잡자. 현장이요? 정민호가 조직원들과 만나는 현장 말이야. 박노인은 정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정 형사님, 급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 준호가 오늘 밤 단독으로 어떤 작전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무슨 작전인가요? 서울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위험할 것 같은데. 정민호는 이 정보를 조직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8시 서울역 광장. 정민호는 조직의 중간 보스인 형님과 만났다.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형님, 오늘 밤 박준호가 단독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디서? 여기 서울역 근처라고 하는데요. 좋아. 이번 기회에 저놈을 제거하자.
두 사람은 서울역 뒤편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포위망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준호와 김대철, 이영수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박노인은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정민호와 조직 보스가 골목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순간이었다. 경찰입니다. 손들고 엎드려. 김대철과 이영수가 동시에 뛰어나왔다. 조직 보스는 도망치려 했지만 준호가 앞을 막았다. 정민호는 완전히 당황했다.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야, 이게 뭐야? 형, 왜 그러셨어요? 왜?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내 수술비가 급해서. 정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10년 동료였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렸다. 수갑을 채워지는 정민호를 보며 박노인이 다가왔다. 정 형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동료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왜 범죄자들 편에 섰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호의 자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다. 전국에 50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월 피해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었다. 그리고 정민호 외에도 다른 지역 경찰서에 협조자들이 더 있었다. 전국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3개월에 걸쳐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냈다. 총 300여 명이 검거되었고 피해 금액 500억 원 중 60%가 회수되었다. 수사가 마무리된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박노인과 준호를 축하했다. 박 반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노인은 겸손하게 웃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준호와 분임이가 모두 함께 한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새삼 존경심을 느꼈다. 78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예리한 수사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니.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뭘? 나는 이제 늙었어. 앞으로는 너희들이 할 일이지.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번뜩였다. 모임이 끝난 후 가족 3명은 집으로 돌아왔다. 부님이 차를 우려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안심이야. 전화 오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이제 전문가 다 됐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부님도 따라 웃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을 바보라고 자책했던 그 얼굴에 이제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 근데 여보, 부님이 박노인을 보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걱정 마. 몸은 늙었어도 머리는 아직 살아있다니까. 박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부님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에 혼자 마당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맑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참 좋은 아침이야. 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90세의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부산에 있는 후배로부터였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괜찮아. 무슨 일인가? 새로운 사기 수법이 또 나타났어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기인데요. 박노인의 눈빛이 번뜩였다. 메타버스? 그게 뭔가?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대응 방안을 새로 만들어야겠네. 네, 선배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박노인이 웃었다. 90세에도 새로운 범죄와 맞서야 하다니. 알겠어. 연구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가니 부님이 일어나서 나왔다. 여보, 누구한테서 전화 왔어? 부산 김영사에서. 또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났다고 해. 부님이 웃었다. 우리 홍 반장님은 정말 바쁘시네. 미안해, 부님아. 또, 괜찮아. 필요한 일이면 해야지. 나도 도울 게 있으면 도울게. 박노인이 부님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박노인은 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메타버스와 AI,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공부했다. 90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다. 준호도 아버지를 도왔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고 젊은 세대의 특성에 대해 알려줬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90세에 이런 걸 배우시다니. 배워야지. 안 배우면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몇 달 후 박홍 반장 디지털 범죄 예방 교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 첫 번째 교육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90세의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오자 학생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90세 홍반장 박노인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범죄와 싸워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범죄는 시대와 함께 변하지만 사람을 속이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탐욕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박노인은 최신 사기 수법들과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정확하고 생생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할아버지, 90세에도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박노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희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미래거든.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숨 쉬는 동안까지. 학생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교육 후 많은 학생들이 박노인에게 다가와서 인사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노인은 한 명씩 격려해줬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님이 말했다. 여보, 오늘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았네. 그러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어? 박노인이 웃었다.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걸? 그로부터 1년 후 박노인의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은 전국 대학교와 기업체로 확산되었다.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박노인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 국민안전공로상을 새로 제정했는데 그 첫 번째 수상자로 박노인을 선정했다는 것이었다. 시상식은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박노인 박사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죄에 맞서는 모습은 온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상을 받으며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전국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박 박사님, 98세까지 활동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사랑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노인은 잠깐 생각한 후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홍 반장의 정신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98세의 노인이지만 식욕은 여전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준호가 말했다. 이제 진짜 전설이 되셨네요. 부님도 95세가 되어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박노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참 멋진 인생을 살았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100세까지는 살아야지. 손자 민준이 말했다. 할아버지, 100세 되시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지. 모두가 웃었다. 98세에도 새로운 일을 생각하는 할아버지였다. 그해 겨울, 박노인은 마지막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홍반장 정신 계승 프로그램이었다. 전국의 젊은 경찰관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이가 많아서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내 경험과 정신만큼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해. 화상을 통해 매주 교육을 진행했다. 98세 노인의 이야기에 전국의 젊은이들이 감동받았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요? 한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이런 대화들이 매주 이어졌다. 박노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99세 생일이 다가왔다. 전국에서 박노인의 생일을 축하했다. 99세 홍 반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박사님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영원한 홍 반장입니다. 박노인은 휠체어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99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홍 반장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이어가 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15분간 계속되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박노인은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100세까지 1년 남았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100세까지는 꼭 살아야지. 100세가 되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부님이랑 둘이서 조용한 여행이나 다녀올까? 부님이 웃었다. 여보, 그럼 정말 은퇴하는 거야?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어. 99세에도 여전히 미래를 계획하는 박노인이었다. 그해 겨울, 박노인은 몸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병상에서도 전국의 범죄 예방 소식을 챙겼다. 요즘 새로운 사기 수법이 또 나왔다며? 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덕분에 피해가 크지 않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다행이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구나. 아버지가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박노인의 100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100세까지 살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지. 박노인은 의지력으로 버텨냈다. 드디어 100세 생일이 되었다. 100세 홍 반장님. 전국 각지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병실에서 소규모로 생일 파티가 열렸다.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했다. 100개의 작은 촛불이 케이크에 켜졌다. 할아버지 소원을 빌어보세요. 손자 민준이 말했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내가 죽어도 홍반장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박노인이 말했다. 100년을 살면서 가장 보람찬 시간은 마지막 22년이었어. 78세에 시작한 일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줬어. 부님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 우리 함께해서 가능했던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도 잘했어. 좋은 아들이었어. 그날 밤 박노인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손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오늘 100세가 되었다. 10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78세에 시작한 범죄 예방 활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해줬다. 분이미와 준호, 그리고 전국의 동료들과 함께 한 22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내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홍반장의 정신은 영원할 것이다. 후배들이 잘 이어받아 줄 것이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00세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홍반장은 죽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노인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100세와 한개월의 나이였다. 전설의 홍반장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장례식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다. 박노인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홍반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님이 상주석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97세의 나이에도 꿋꿋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한 시민이 말했다. 네, 우리 영감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장례식 마지막에 준호가 추도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홍반장은 죽지 않는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박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박노인 홍반장 재단이 설립되어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갔다. 전국의 퇴직 형사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매년 박노인의 생일인 3월 15일은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되었다. 5년 후 부님도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노인을 그리워했다. 영감, 나도 이제 갈게. 거기서 기다려. 부님의 장례식에서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났다. 손자 민주는 이제 대법관이 되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준의 아들, 박노인의 증손자도 경찰대학에 입학했다. 4대에 걸쳐 이어지는 정의의 DNA였다. 전국의 범죄율은 박노인이 활동하기 전과 비교해 80% 감소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거의 사라진 수준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여전히 박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박노인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박노인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부니미와 함께 영원한 홍반장으로서. 전설은 끝났지만 정신은 영원했다.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홍반장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다. 목소리로 마음을 훔치는 범죄자들에 맞서 사랑과 연대의 목소리로 대응했던 박노인.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겁을 팔아온 목소리들에게 서로의 목소리로 맞섰던 가족과 이웃들의 연대. 그 연대의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